일단은 어 제가 지금 하는 닥치고 글쓰기 과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지금 선생님 선배님들께서 제가 주제를 드리고 팁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매일 조금씩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습관을 기르자, 즐겁게 쓰자,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자신만의 글을 쓰자. 저는 이제 그 모토가 책을 내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매일 쓰는 사람이 진짜 작가입니다. 이 모토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님은 이미 매일 쓰고 계십니다. 특히 두 분 선배님께서도 이번 기수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이제 온라인의 장점은 이제 매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드리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이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느슨한 관계 때문에 이제 좀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제가 이제 3주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긴 짠 거였는데, 이게 이제 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막 몸이 요새 뭐 하나다 보니까 좀 해살도 많아가지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나이가 44살입니다. 1978년생이고요. 지금 사회생활 이제 17년 차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요새 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막 관리하는 게 많아져서 좀 이런 게 좀 토요일 아침에도 좀 오늘도 겨우 좀 막 이렇게 부랴부랴 또 선배님도 기다리실까 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멍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제일 저는 재밌게 그냥 재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몸이 아파도 원래는 하는 게 원칙인데, 지난주는 정말 좀 전날 그 전날 접대가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몸살이 오는 바람에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영상 보신 거 이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하루도 이제 뭐 빠짐없이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에 매일 거의 쓰긴 했는데, 못 쓰는 날은 뭐 다이어리나 제 독서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두세 줄씩이라도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제 생각을 써서 이제 남는 그 시간을 이제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이제 6년이 넘었는데 6년간 제가 이렇게 쓴 걸 모아서 모으다 보니까 출간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뭐 글쓰기 선생님이 따로 계시긴 해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이현대 작가님이 제 이제 그 글쓰기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제 첫 번째 제가 제자거든요. 5년 전에 이제 사분이 만나면서 읽고 쓰는 삶을 살게 됐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출간을 하고, 이제 이은혜 작가님하고는 한 세네 권 정도 같이 해서 출간을 했고, 나머지는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매일 썼던 글을 모아서 제가 투고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추후에 제가 혹시 제 강의 따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블로그 글쓰기로 책 내는 법, 뭐 이런 강의도 한번 할 테니까 추후에 혹시 뭐 무료로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뭐 블로그로도 어떻게 책을 낼까, 뭐 그런 거는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개인저서 8권을 냈고 공저 3권을 포함해서 11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 닥치고 글쓰기라는 지금 이 강의 하는 그 제목으로 이제 글쓰기 책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은 한번 그 책에 한번 또 보셔가지고 선생님도 글 쓰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넣었으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세요? 한번 뭐 채팅창이든 좋고 뭐 말씀을 하셔도 좋고, 글쓰기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아직도 쉬우세요? 어렵다 1번, 쉽다 2번. 한번 뭐 채팅창 한번 쳐보시겠어요? 1번, 예, 1번.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글쓰기 아직도 어렵다.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어려운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지 한번 안 하던 여쭤볼게요. 일이니까 어렵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잘 얘기가 보이는,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 눈치 보니까. 저 아직도 이제 이 세 가지로 일단 매일 잘 쓰고 계신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의 현재 상태를 아직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면서도 기교를 부리고 싶고,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남한테 일단 보여주는 게 두려우니까, 이게 내가 내 상태를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음, 그대로 드러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직도 쓰면서 이게 내가 써도 되나? 이런 얘기까지 써도 되나? 당연한 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1주차 때 강의 보셨겠지만, 작가는, 저는 이제 제가 작가라고 한다면 솔직해야 되는 생각을 해요. 뭐 소설을 쓰든 비문학을 쓰든 간에 에세이를 쓰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잘 드러내야 솔직한 글이 나오는데, 문제는 솔직한 글의 수위는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내 현재 상태를 인정을 아직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드러내질 못하기 때문에 글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내 얘기를 쓰자고 했는데 내 얘기를 못 쓰면은 결국엔 그냥 뭐 그 책 쓰기처럼 뭐 참고도 쌓아놓고 그냥 논문이나 이런 것만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요새 짜깁기 해가지고 내는 글들은 거의 보질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성환 선배님이나 김영수 선배님만의 어떤 뭐 독서책을 낸다, 독서의 글을 썼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독서에 대한 뭐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내가 책을 안 읽었는데 이렇게 읽어봤다. 이성환 선배님도 이렇게 읽어봤다. 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내 스토리가. 그렇죠. 그렇게 돼야 차별화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이성환 선배님과 김영 선배님 글을 보면서 본인만의 스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솔직한 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인정을 하면서 써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들었는데 글쓰기가 재밌어. 그래서 제가 주제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즐거운 뭐 드라마를 뭐 저기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쓰라 했는데 갑자기 드라마 얘기 쓰다가 뭐 책 얘기가 나오고 영화 얘기 나오고 그래서 난 영화가 더 재밌다. 이거는 음, 글 자체가 산으로 가는 거죠.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딱 그랬으면은 그 드라마가 어떻다. 그래 난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계속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써야 그 주제가 글이 통일성이 있지. 이게 뭐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아시잖아요. 선생님. 음, 우리 보면 책 보다 보면은 막 뭐 자신한테 안 맞는 뭐 책도 있겠지만 칼럼이나 그렇죠. 어떤 글 봐도 남들이 막 유명 인사가 썼더라도 이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게 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막 기자들이 기사 쓴 것도 보면은 뭐 이 음, 얘기 썼다 저 얘기 썼다 막 섞어 놓으면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음, 항상 한 가지 주제에 한 가지 얘기로 쭉 기승전결이 담겨 있어야 그게 좋은 글이 된다. 설마 좋은 글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 주제는 심플하게 쓰자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만.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 글을 막 쓰다가 지우다, 쓰다 지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완성을 못 해. 근데 초고는 음, 뭐다? 초고는 쓰레기다고 얘기를 해요. 책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일단은 쓰기 시작하면은 지우지 않고 그냥 끝까지 써요. 그게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어법이 맞든 안 맞든. 그냥. 왜? 글이란 거는 선배님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치면서 내가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막 쓰다가, 멈추고 쓰다 멈추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초고는 쓰레기라는 게 뭐냐면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써놓은 거는 일단 양을 채우자. 양을 채워놓고 어떻게 하자? 다 채워놓고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한 번씩 다시 쓴 글을 보면서 뺄 건 빼고 덜 건 덜어내고 넣을 건 넣고. 음, 그러니까 글은 계속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아직도 좀 생각하는데 유명한 작가들도 그래요. 저도 아직 글쓰기가 더 어렵게 생각 들거든요. 쓰다 보면 잘 써진 날도 있고 안 써진 날도 있는데 이 오클리 홀이나 존 스타이백이나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은 서양의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한 그 명언들을 보면은 작가라면 그 누구든 결국 빈 공책이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면 방망이로 자기 머리라도 내리쳐야 된다. 음, 그런 느낌 드셨을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아마 치려고 하는데 황사 작가 이것도 뭔 이상한 주제를 준 거지? 이거 나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작가들도 이미 딱 어떠세요? 막 백제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이따 뒤에 첫 문장 어떻게 쓰는지 오늘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걸 이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다라는 방법 말씀드리고 첫 줄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마술이며 디도인 동시에 수줍음이다. 그러니까 존 사이백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첫 줄을 쓰는 자체가 이게 막 어떻게 써야 되지? 막 되게 임팩트 있게 시작하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올라갈수록
유명 작가들은 전작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근데 우리도 일반 사람들도 제가 매일 글쓰기가 재밌는데 저도 앉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맨날 생각을 해요. 어떤 글감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찾는 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토마스 만은 작가는 다른 사람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작가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당연히 글쓰기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결론. 내가 쓰고 싶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한 번에 다 쓰고 그 글을 쓰고 또 쓰고 고쳐 쓴다. 아시겠죠?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편하게 나를 드러내고 내 솔직한 스토리를 드러내고 근데 물론 뭐 되게 막 남들한테 막그 치부가 되거나 이런 건 말고요. 그냥 선배님들이 예전에 살았던 자기 얘기를 그 주제에 맞는 거를 쓰고 그 주제는 어떻게 쓰자? 한 가지 얘기만 쓰자.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쓰고 또 쓰죠 고쳐 쓰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저는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진짜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을 쓰는 작가라고 선배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이승환 선배님이나 김영 선배님께서도 음,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조앤 케이 롤링이나 뭐 옛날에 뭐 유명한 작가들 많잖아요. 뭐 유시민이나 장석주나 음, 뭐 음, 강원국 작가나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내가 지금 이 글을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해서. 그렇게 계속 음, 내 잠재의식에 그렇게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눈을 감고 5초 정도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정말 이 글을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다. 오늘 내가 음,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막,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내가 정말 멋진 작가다라고 일단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시면 진짜 은근히 그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게 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됐다면 이 내 글 자체가 진짜 이 글이 내가 봐도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돼요. 근데 다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고 했잖아요. 나만의 삶이 내 삶이 한 명한테도 이성환 선배님이 쓰신 글이나 김현 선배님이 음, 쓰신 글이 내 후배들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고 위로를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는 글이 누구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어제 5줄밖에 못 썼고 어제 10줄밖에 못 썼고 어제 너무 못 썼어. 그러면 오늘 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음, 글, 좋은 글을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다. 나도 지금 언젠가 쓰다 보면은 항상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겠다. 뭐 저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책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매일 해보니까 6년째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시간 그 누적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이 지금 선배님도 하시는 최소한 지금 10년, 15년 넘게 직장생활 다 하시고 계셨고 선배님도 살아오신 기간도 있을 거고 뭔가 저보다 더 매일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떠세요?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그렇죠. 차원이 틀리죠. 왜?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두렵다, 어렵다 하시면은 일단 동기부여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글쓰기가 왜 어렵냐 그러면 선배님들이 그냥 무작정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글쓰기도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 프레임이. 뭐든지 음, 할 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책에서 봤지만 집을 짓기 전에 서민들 그냥 가서 막 캠핑 가시면은 그냥 막 무작정 막 이렇게 그 음, 저기 텐트 그렇죠. 막 그냥 지으세요? 그럼 막 무작정 막 음,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저기 패기 있게 막 하다가 막 망가뜨리고 막 누가 와가지고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구성 방식은 프레임을 음, 짜자라는 거야. 글도 일단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맞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우리 다 배웠잖아요.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선배님들도 먼저 프레임을 짜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어디다 배치를 시킬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를 쓴 다음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 살을 붙여 나가면은 그게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오늘은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렇게 쓰는 방식이고,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랩이라는 공식. 처음에 선배님들 제가 아까 주제를 드리면 제일 처음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는 행복하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주고, PREP가 약자죠. 포인트를 처음에 첫 줄에 나는 행복이 이래서 중요하다, 이게 선배님들이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주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러면 왜 나는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세 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을 하는 근거를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거기에 대한 행복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첫 번째 근거가. 그럼 그거에 대한 예시나 선배님들의 스토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구조를 딱 짜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PR 리피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선배님들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내가 어떤 예시를 들 건지 어떤 스토리를 넣을 건지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적어놔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마인드맵으로 해가지고, 뭐 마인드맵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내가 주제가 이건데 어떻게 근거를 세 개를 대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글쓰기 노트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글을 쓰기 전에 한번 10분 정도 이렇게 어떤 내가 프레임을 짤 건지, 프레임을 따라서 어떤 글을 쓸 건지 이제 이렇게 한번 먼저 키워드를 적어 놓고, 그 키워드를 내가 그럼 서론은 이걸 적고 두 번째는 이런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한번 묘사를 해볼 거고 마지막엔 내가 이렇게 해볼 거다,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키워드로 한번 한 단어씩 적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 나가시면은 글을 더 쓰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구성 방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 방식을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 옮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쓰시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모든 걸 프랩으로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에세이나 뭐 이런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거는 프랩은 선배님들이 뭐 누구를 설득하거나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글을 쓰실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 프랩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플러스로 제가 지난주 알려드린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 네 가지 구조로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게 책 쓰기 할 때도 가장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병행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있는데 그 두 가지 말고 다양한 글쓰기를 시키면 구성 요소도 많겠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발췌는 어디서 했냐면, 선배님도 아직 뭐 글쓰기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 하시면은 이 한 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책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강원국 작가님 쓰신 글이죠.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시중에 나온 그 글쓰기 책 중에 가장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에서는 그냥 그 초보들한테는 가장 바이블로 꼽히는 책이니까 한번 거기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칼럼을 쓴다고 했을 때 아까 기승전결 프랩을 이제 말고, 만약에 선배님 칼럼을 쓰신다고 한다면 칼럼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해요. 현상, 진단, 해법. 그러니까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떤 현상, 어떤 진단, 해법.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칼럼 쓴다고 한다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점을 다룬 거죠. 그런 다음에 진단. 그러면 집값이 왜 오를까?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면 투기 세력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그런 뭐 선례가 있겠죠. 그런 거를 중간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러면
주택 공급 확대를 역세권을 더 늘려야 되겠다. 뭐 세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칼럼도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제 책을 읽으시거나 신문을 보실 때 이 글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선배님 나중에 비슷한 글을 쓰실 때, 아, 이런 구조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이제 뭐 기성환 선배님, 김영 선배님께서 뭐 강의를 한다, 뭐 상품을 팔겠다 하시면은 홍보하는 글은 내 특징, 이 상품의 특징, 강의 특징을 앞에 적고 이걸 통해서 어떤 장점,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익 혜택, 이거를 통해서 내가 글쓰기를 더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홍보하는 글도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논증하는 글은 주장, 이유, 근거, 예시, 재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프랩이에요, 프랩. 주장, 이유, 근거, 예시, 재주장. 그러니까 논증하는 글이 프랩 구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인데 가장 쓰기 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위로하는 에세이 같은 건 어때요? 에세이 글은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는 그런 경험담 하나 쓰고 그 다음 나중에 희망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글을 쓴다. 그리고 하찮게 교회를 다니시는 모르지만 저도 교회는 가긴 하는데 교회할 때 기도문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다시 감사하고 아멘. 그 기도문 자체도 구성요소다. 그러니까 글에는 모든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선배님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뭐 어차피 지금 녹화 중이니까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 선배님들 어떤 글을 쓰신다. 그 주제에 자유롭게 쓰시는 거니까 그 전에 어떤 구성을 먼저 할지, 그 다음에 그 구성을 하시고 어떻게 내 이야기나 어떤 글을 쓸지 키워드로 한번 먼저 배치를 해보고 그것을 길게 쓰면은 그게 글 쓰기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이성 선배님이나 김영 선배님께서는 제가 글을 쓰시는 건 다 잘 쓰세요. 내공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구성 요소를 어떻게 좀 배치를 하고 좀 경험담 같은 거는 조금 더 묘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공감을 더 가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혹시 쓰신 글 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어제 블로그에 쓴 글이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죠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좀 보시면은 아 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식으로 글을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남한테 좀 위로도 주고 힘을 주는 글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경험을 생생하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한번 참고하셔갖고 지금 선배님들 쓰시는 글에 아 이래서 결론을 냈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그렇게 했었고 그 문장은 어떻게 쓰느냐 지난주에 한번 나왔는데 문장이란 거는 쓰려고 하지 말고 번역하자라는 거예요. 문장은 선배님들이 내 머릿속에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그 생각들을 그냥 말로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쓰실 때 지금처럼 쭉 쓰세요.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지금 선배님들이 문장이 길어지는 게 아직 수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처럼 문장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번역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쓰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짧게 쓰고 쉽게 써라.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짧게 쓰고 쉽게 쓰자. 문장은 짧게 쓰고 쉽게 쓰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짧게 쓰고 쉽게 쓰자라는 말이 뭐냐면 선배님 지금 보면 뭐뭐 하고 뭐뭐 했으면 뭐뭐 했다. 뭐뭐 하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계속 길어져요 이게. 그러면 계속 길어지는 게 뭐예요? 선배님들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한번.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독성이 떨어져요. 읽기가 어려운 글이 되는 거예요. 잘 썼는데 문장이 길어지니까 읽다가 어디서 마치는 거지?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이렇게 마치는 글에서 마침표를 찾게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쉼표를 아무리 써도 한 번, 두 번 쉬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그냥 다 끊어 쓰세요.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끊어 쓸수록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쓰자? 문장은 선배님들 처음부터 막 짧게 쓰는 연습을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그냥 끝까지 다 쓰시고 읽으면서 문장을 짧게 나누자. 그게 가장 쉽다. 그러니까 저도 책 태고하는 것도 책 쓰기도 그래요. 책 쓰기도 초고 다 쓰고 나서 태고할 때 출판사랑 계약하고 나면 편집장에 전화가 와요. 문장 좀 제발 좀 끊어 쓰세요. 그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배님들 쓰신 글 올려놓고
블로그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올려놓기 전에 한번 낭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쓰신 거를 다 쓰신 다음에 촉을 다 쓰신 다음에 한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럼 읽다 보면 중간에 뭐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독자가 봐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걸 보시고 그런 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면서 문장을 끊어내고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내용을 쉽게 쓰고 그 내용을 쉽게 쓴다는 말은 최소한 중학교 2학년 한 13살, 15살 애들도 선배님들 글을 읽어봤을 때 아, 이 글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글을 쓰자는 거예요. 단어도 어렵게 쓰지 말고 나만 알고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풀어 쓰더라도 우리 한 중2 애들이 그 정도 애들도 이 내 글을 봤을 때 아, 이 글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문장은 짧게, 내용은 쉽게. 이거는 어떤 글이든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장은 그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첫 문장을 어떻게 쓰겠느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문장에 공포가 있는데, 첫 문장을 쓰는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아시면 선배님들이 거기서 맞게끔만 첫 문장 시작하시면 어때요? 첫 문장을 쓰시면 그 다음 문장 수월하게 나오세요. 그죠? 이게 첫 문장을 쓰는 게 시작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책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이나 명언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이나 명언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또는 노래 가사나 드라마, 영화 대사도 좋은데 노래 가사나 드라마, 영화 대사까지는 괜찮은데 노래 가사를 써보니까 나중에 이 저작권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찾아가지고 메일이 와요. 이거 허락을 받았냐. 근데 뭐 노래 가사를 허락을 왜 받습니까? 블로그에 쓴 것도 제가 책을 낸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민감한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언 같은 게, 책에나 명언 같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언은, 명언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선배님한테 오늘 뭐 주제를 드렸어요. 운명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운명에 대한 명언을 한번 찾아가지고 첫 문장을 써보세요. 한번. 그럼 명언은 어떻게 찾느냐? 네이버에 그러니까 뭐 오늘 주제랑 그냥 뭐 인생 명언, 뭐 실패 명언 이렇게 치면은 쭉 나와요. 진짜 요새. 네이버에 다 안 나온 게 없잖아요. 거기서 선배님들이 마음에 드는 명언을 하나 갖다 쓰세요. 이렇게. 요게 네이버 창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이렇게 긁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명한 셀럽이. 근데 그럼 이제 명언. 그럼 또 누가 이제 막 또 하겠죠. 뭐 선배님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명언은 돌아가신 분들만 쓰는 게 아니냐. 지금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했던 걸 또 써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서 페리스 힐튼 명언을 썼어요. 근데 페리스 힐튼이 그 바쁜 사람이 우리가 쓴 글을 보고 아, 내 명언을 왜 허락도 없이 썼냐. 그거를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겠죠, 그죠? 한국말도 모르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럼 영어로 제가 항의를 막 할까요? 그러니까 명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거는 저작권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70년 동안은 이제 그 권리가 있는데, 4, 5, 70년 지나야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명언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1800년대, 1900년대 사람들도 많고,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으니까, 명언은 괜찮은데, 살아계신 사람들까지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명언을 다 인용을 할 텐데, 일일이 다 체크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명언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보자, 첫 줄에. 그럼 명언을 쓰고, 왜 이렇게 썼는지 그 생각을 적어보시면은 좀 쓰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선배님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2002년도에 굉장히 특별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그 2002년도에 군대를 이제 작년에 제대하고 이제 복학한 해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25살 때 뭐 복학하고 나서 뭐 거의 거칠 게 없었죠. 2002년도에는. 근데 그때가 정말 막 뭐 아시잖아요. 막 길거리 나가면 막 강화문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축구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으면 가장 선배님들이 살면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한번 첫 문장에 적어가지고 그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선배님들이 특정한 날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만약에 뭐 결혼했던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뭐 연애를 처음 시작했던 날 아니면 뭐 내가 정말 큰 실패를 했던 날
뭐 회사를 만약에 뭐 잘렸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잘려가지고 막 되게 힘들었던 그 35살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 그런 걸 갖고 이제 한번 첫 문장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 써보시고 그걸 갖고 쭉 풀어낸 다음에 그거를 결론을 쓰시면은 좀 수월하게 쓰기가 쉽다. 두 번째는 서면을 갖고 있던 그런 기억하는 일을 첫 문장을 써보자. 그래서 그 사건으로 피생된 자기만의 경험이나 느낌을 서술을 하다 보면은 한 편의 에세이나 어떤 자기계발 그런 글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장소,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어디에 간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봤다. 첫 문장 이걸 쓰세요. 오늘 만약에 이상 선배님이 황상현 작가의 얼굴을 처음 봤다. 저 인간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냐. 저는 만약 김영 선배님 처음 만났다. 반갑다. 이렇게 쓸 건데. 근데 그런 느낌을 쓰는 거죠. 아니면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갈 거다. 어디 갈 건데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어디 간 적이 있다. 갔더니 누가 보였다. 그러면 어디 간 적이 있다 그러면 봤던 걸 그 다음에 문장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의 외향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사람을 갖고 거기에 아니면 가서 선배님 본 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를 쓰자는 거예요. 첫 문장에다가. 쉽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똑같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명어 말고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걸 한번 쓰자는 거예요. 만약에 뭐 선배님들이 논어나 뭐 주역이나 이런 고전을 필사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 고전 필사한 거를 갖고 와서 오늘 비슷한 주제에 맞는 그런 뭐 사자성어를 미리 뭐 중국의 뭐 이렇게 사자성어 이런 게 있다. 첫 문장 쓰고 사자성어를 쓰시고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오늘 이 사자성어에 비슷한 주제를 뭐 어떤 일을 겪었다. 그럼 쭉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사자성어 속담 격언을 한번 또 이용을 해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많이 비가 왔다. 오늘 날씨를 딱 보고 딱 글을 쓰려고 봐서 비가 왔다. 비가 내린다. 참 기분이 우중충하다.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게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 오는 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딱 이렇게 쓰시면은 그 다음은 되게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비가 내렸다. 결혼 전에 헤어졌던 그녀가 생각났다. 이 얘기를 쓰다 보면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막걸리를 하나 사러 갔다. 오늘 막걸리를 한 잔 마셨는데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다. 근데 갑자기 옛날 여자 얘기가 나왔다. 와이프 표정이 안 좋다. 이혼 서류가 날라올지 모르겠다. 막걸리를 하나 더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 꼬리를 물겠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문장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다양하게 써보시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있었던 지인에게서 아니,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다. 제가 블로그 글 보면 이런 게 많거든요. 지인한테 전화가 왔다. 근데 그 지인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미쳐버리겠다 한다. 오늘 그 친구는 식당을 접었다. 결국에는 지금 많이 하는 택배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 울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 있었던 그 첫 문장을 딱 쓰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선배님이 그냥 만약에 사랑 아니면 뭐 행복이라는 주제를 들었으면 나는 행복을 싫어한다. 그럼 싫어한다 하면 뭐가 나올 거야?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첫 문장에 쓰면은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걸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다 보면은 내가 그러면 싫어하는 게 옛날에 그런 아버지가 나를 되게 학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 학대를 해서 나는 행복이 싫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 이제는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해서 이유를 쓰고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제 연결법이라는 건데 서로 두 개 다른 단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환 선배님이 뭐 글쓰기는 노동이다. 뭐 글쓰기는 뭐다.
뭐 김현 선배님도 독서는 뭐 독서는 본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독서는 뭐다.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을 시켜서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첫 문장을 쓰시면 그럼 독서는 노동이 아니 글쓰기는 노동이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올까? 그럼 왜 노동일까? 내가 엉덩이 앉아서 계속 쓰는데 이거는 내가 회사에서 8시간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든다. 뭐 글쓰기가 재밌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래서 노동이다. 이렇게 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거를 연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사전적인 의미 있잖아요. 글쓰기는 뭐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서 정의와 연결 자체를 첫 번째 문장에 쓰시면은 그 다음에 왜 그 두 개의 다른 의미를 내가 썼는지 아니면 글쓰기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또 반대로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그래, 마무리는 첫 문장은 좋다 이겁니다. 잘 썼어요. 근데 계속 쓰는데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는 요 5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프랩 구조의 PR, 리피에서 P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선배님들이 쓰셨던 주제를 강조를 하자. 강조를 해서 내용을 요약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글을 쭉 쓰시다가 한번 좀 유쾌한 글이나 좀 에세이 글을 쓰실 때 한번 비틀어서 좀 한번 그냥 반전을 주는 이거는 반전이란 거는 이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만약 선배님들이 글쓰기를 하다가 좀 재밌게 쓰거나 어떤 내가 좀 이렇게 유쾌한 글을 쓰고 싶다 하실 때 보면은 쭉 쓰다가 옛날에 그 드라마 파리의 연인 보면은 잘 나가다가 하늘색 꿈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아니면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드라마 보면은 나중에 뭐 절름발이가 그거였고 뭐 식스센스에서도 이미 그 친구가 죽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보면은 제가 쓴 글 중에 보면 이제 에세이 글에 군대 다녀왔습니다라는 게 글이 있어요. 군대를 2번 간 거죠. 그러니까 2번 간 그 경험을 쭉 쓰다가 마지막에 깼더니 꿈이었다. 그 진짜 생생했거든요. 군대를 다시 가라면 가시겠어요? 저는 1억 주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선배님들이 유쾌한 글을 쓰실 때 마지막에 좀 비틀어서 반전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반전의 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 하고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그렇게 마치면 마무리가 잘 돼요. 근데 거기서 한번 더 나가자. 네 번째는. 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네 번째가 독자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어떨까? 여기서 딱 끝내면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자기가 생각할 때 모자라다 생각하시면 마지막에 어떨까 하고 선배님들이 아까 처음에 쓰는 명언 같은 거를 명언을 마지막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명언이나 드라마 대사 같은 거를. 그러면 진짜 이게 환기가 돼요. 어떨까 끝났는데 딱 마지막에 명언을 딱 마지막에 넣으면은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럼 쭉 읽다가 마지막에 명언까지 딱 거기에 끝내면은 사람들이 뭐 더 동기부여를 받든 좀 약간 더 기분 환기가 되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더 좋은 글이 될 거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좀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은 묘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비교 대조 뭐 이렇게 일단 비교 대조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잘 쓰는 보이는데 제가 써보니까 비교 대조는 좀 그렇고 비유법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아직은 선배님들 글을 쓰고 계시니까 너무 막 기교를 부리지 마시고 그냥 비유법 이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교 대조라는 건 뭐냐면 선배님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글쓰기하고 좀 흐리긴 한데 제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글쓰기와 운전이라는 말이 이제 그걸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는 뭐예요? 똑같은 거를 같은 점을 비교를 하는 거고 대조는 뭐예요? 다른 거를 이렇게 같은 거지만 다른 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운전과 글쓰기를 비교한 글인데 운전은 출발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글쓰기는 뭐예요? 단어 하나 문장에서 시작한다.
그 운전도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 글도 주제와 핵심 메시지가 글쓰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 이게 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비교나 대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보면은 운전대에도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도 승객이 있다. 근데 글쓰기도 보다 쓰는 사람 작가와 필자와 작가와 독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면서 쭉쭉쭉 쓰다 보면은 조금 글이 설득력도 있고 좀 이게 좀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라는 게 이런 이 비유법이 하나긴 한데 이거를 한번 좀 써보자.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거는 그냥 수사법은 있고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소설 쓰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저도 에세이 쓸 때 보면 아까 말씀 반전의 묘미, 비틀어라 하는데 이건 이제 에세이 쓸 때 좀 선배님들이 좀 재밌게 글을 쓰고 싶다, 좀 유쾌한 글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정말 소설처럼 좀 긴장감 있게 쓰고 싶다, 뭐 자기 얘기를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사법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어떤 글에서 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흐름에서 한번 이런 글이 있을 때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한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이 두 개를 갖고 한번 이제 이용을 해보세요. 비유법은 두 개가 있는데 직유법, 은유법 다 들어보셨어요. 직유법은 뭐예요?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은유는 뭐예요? 은근히 돌려 깐다라는 거예요. 은근하게 비유를 한다. 그래서 직유는 뭐예요?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 그래서 쟁반같이 둥근 달. 오늘 황상열 얼굴 보니까 호빵같이 부었네. 호빵같이 생긴 황상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가장 쉽죠. 직유법은. 근데 직유법도 가장 잘 쓰면은 좋은 글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은유법. 은유법 같은 경우가 은유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연결법 있죠. 첫 문장에서 아까 뭐뭐는 뭐뭐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은근히 돌려가는 거예요. 은근히 비유를 한 간접 비유죠, 간접 비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간접 비유가 은유법이거든요. 그 은유법을 잘 쓰면 좀 글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왜? 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그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럼 텔레비전이 왜 바보 상자예요? 그러면 뭐 풀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텔레비전은 이거라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러니까 비유가 좀 들어가면은 독자가 봤을 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약간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좀 세련된 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영태 선생님도 비유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도.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셔 보면 이성환 선배 같은 경우는 되게 솔직한 글이라서 뭐 같은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뭐 저도 제가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되게 좀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글은 같은 세대에서는 공감이 되는 거고, 저보다 조금 위에 있는 우리 뭐 김현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인생을 대해서 조금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런 글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비유법에 대한 거 은근히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썼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한번 이런 게 비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쓰셨어요. 이성환 선배님도 비유를 쓰셨는데 내가 이게 비유인지 이게 맞는지 근데 글쓰기 수법 중에 이런 게 직유, 은유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오늘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에세이를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살면서 좋았던 추억이나 아팠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배님들. 에세이는 수필, 산문 다 같은 말인데 에세이는 결국은 내 일상을 쓰는 글이거든요. 내 일상에서 들어왔던 어떤 경험을 드러내서 저자들한테 공감을 주고 위로를 받고 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살면서 좋았던 추억이나 슬프고 아팠던 경험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강렬하게 남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글감 노트라고 해서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를
한번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적으세요, 이렇게. 그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못 써. 근데 무슨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한 줄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적어놓은 다음에 소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은 이 주제로 내가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떠올려 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소재를 골랐다면은 일단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첫 줄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시선을 집중시키는 문장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성원 선배님도 뭐 저기 와이프분, 아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막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분 처음 만난 날을 만약에 주제에 쓴다 했었다. 아니면 김영 선배님도 뭐 우리 같은 뭐 지인이나 뭐 자식이나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거를 뭐 등산을 가셔서 산에서 내려봤던 뭐 막걸리 한 잔 했던 그런 추억들, 뭐 그런 어떤 산에 갔는데 뭐 태백산에 갔더니 뭐 눈이 많이 왔다. 뭐 그런 기억들 자체를 생생하게 쓰자는 거예요. 그럼 생생하게 어떻게 쓰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생하게 쓰는 방법은 감정을 그냥 슬펐다, 울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감정도 어떤 행동을 묘사해가지고 이 저자가 아 내가 슬프구나. 결국에는 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자들이 소설책 그잖아. 선생님도 소설책 읽으실 때 어떤 에세이를 읽으실 때 묘사를 잘하면 내가 읽었을 때 이 저자가 했던 그런 글에서 상상이 되잖아요. 독자들한테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상상하게끔 하는 게 좋은 글이거든요. 에세이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되 그 경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산에 갔다. 그 산에 가서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 산에 간 과정에 대해서 그 선배님, 이성환 선배님이 아내분을 만났을 때 처음 느낌,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야지 있는 독자들이 그 상상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구나. 이분이 슬펐겠구나. 그런 걸 같이 감정이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에세이는 일단 솔직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승환 선배님, 김영선 선배님만의 자기의 고유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은 제가 투박해요. 사실 에세이가. 근데 황상열 만에 솔직하게 있어서 제가 에세이 책을 제가 사실은 제가 낸 책들 중에서 이 책을 가장 좋아해요. 나를 채워가는 시간 되는 책이거든요. 제가 냈던 세 번째 책 에세이인데 처음 에세이 책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그 응답하라 시리즈 뭐 삐삐의 추억 뭐 어렸을 때 그런 경험담을 다 담은 거예요. 말러브 스쿨에 대한 뭐 얘기 들리는 것들. 옛날 추억을 한번 곱씹어서 나를 채워갔던 시간들도 행복했다. 이런 주제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 글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만의 고유적인 색깔을 드러내야 되고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쓰면은 그게 좋은 에세이 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한번 에세이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선배님한테. 아시겠죠?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 글쓰기 어려운 게 뭐예요? 구성 방식을 몰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계속 저는 책을 읽고 블로그에 서평을 씁니다. 처음에 서론에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세요.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책을 그래도 소개는 해줘야 되잖아요. 영화는 좋다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영화 감독, 배우 소개하고 영화 줄거리 소개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포일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소개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스포일러는 방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목차 소개만 좀 해보자. 그래서 목차는 다 쓰지 마시고 그 장제목 있잖아요, 장제목. 1장, 2장, 3장, 4장. 그것만 적어도 아, 이 사람들이 있는 입장에서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선배님들이 읽었던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나 인상 깊은 구조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밑줄을 치거든요. 그거를 갖고 한 5개 정도만 갖고 와가지고 그 내 생각을 적어서 그렇게 한번 본문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거를 결론에 넣으시면은 딱 하나의 글이 돼요. 그래서 혹시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리뷰나 서평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셨다면은 두 분 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이 프레임대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저는 제가 이제 서평도 무슨 페스티벌을 나가고 뭐 컨테스트나 이렇게 1등, 2등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쓴 그 서평을 보고 그 온라인 서점 MD들이 이거 자기네 서점에서 올려도 되겠냐? 그건 뭐예요? MD들도 제 서평이 좋아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서평이 한 5-6개가 되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럼 결국에는 제 프레임대로 한번 써보시되 선배님들 많이 한번 서평을 써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온라인 글쓰기 계속 하시잖아요. 블로그 계속 하시는데 온라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주제를 꾸준히 올리세요. 선배님들이 지금 어떤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블로그를 키우실 거면은 저는 책하고 문학 카테고리를 키워서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키우고 있는 거고 추후에 저는 이제 땅에 대한 뭐 제 재테크나 이런 것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만약 이상한 선배님, 김영천 선배님께서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럼 부동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소주제를 꾸준히 올리세요. 그냥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책을 좋아한다면 책 리뷰를 계속 올리시든가 저처럼. 그거를 계속 올리세요. 일단은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포스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블로그나 SNS에 들어온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 출근 전,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할 때, 한 5시부터 7시, 그리고 출근할 때,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리고 퇴근하고, 자기 전에. 그 4시간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쓰든 밤에 쓰든 해가지고 밤 늦게 쓴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같은 뭐 선배님들 출근하실 때 지하철에서 보게끔 블로그도 예약 포스팅이 되잖아요. 그럴 때 걸어놔요. 아니면 밤늦게 올려놓으면 아침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한번 올리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고 나서 처음에 반응이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게 좋아요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 비슷한 주제를 그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지루하긴 한데 거의 마지막 가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제 블로그 글쓰기로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 블로그 글쓰기로 어떻게 책을 출판을 했냐면은 아까처럼 매일 올렸던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을 본문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 쓰기라 생각하시면은 선배님들 목차를 짜고 목차를 짠 거에 대해서 또 본문을 또 따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책 쓰기 원고를 따로 쓰고 블로그를 따로 쓰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사람이 뭘 하는데 그때는 하나 쓰는데 5시간씩 걸리니까 퇴근하고 와서 잘 때까지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그럼 뭐 하냐? 나만 주관이야. 그거를 줄이려고 블로그 글을 매일 하나씩 썼던 거를 본문으로 모은 거예요. 그 매일 블로그에 썼던 글을 본문을 활용해서 따로 이제 본문 작성을 안 한 거죠, 원고를. 그래서 본문 원고를 매일 블로그 포스팅 글을 써가지고 했고, 그 모은 본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 전체 컨셉을 정했어요. 거꾸로 책 쓰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컨셉을 정하고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썼던 원고를 써가지고, 근데 그 이미 썼던 원고를 모으기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선배님들이 쓰고 싶은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큰 주제,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땅이다. 아니면 뭐 독서법이다. 그러면 그 독서법에 대한 주제를 매일 쓰시는 거예요. 소주제를. 그럼 그게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를 모아서 컨셉을 정한 다음에 다시 컨셉을 정하면은 목차를 거꾸로 짜요. 목차를 짠 다음에 목차에다가 그 목차 짠 거에다가 거꾸로 이제 선배님 쓰신 그 원고를 치환시키는 거, 배치를. 그러니까 처음에 책 쓰기는 목차를 짜놓고 원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원고를 써놓은 거를 거꾸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목차를 짜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 썼던 게 있으니까 금방 배치가 하면 본문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남는 게 앞에 서문과 마치는 글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써가지고 합치면 하나의 원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고를 해서 투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계약했던 책들이 에세이 책하고 독서법 책하고 4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브런치 혹시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브런치 작가신가요? 근데 브런치가 그 작가가 아니시라면 다음 브런치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 말고
근데 브런치는 뭐가 그래요? 브런치는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심사가 끝나야 작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브런치에서는 가장 쉽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글을 쓰지 마시고요. 독자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시면은, 그러니까 책 쓰기처럼 도움이 되는 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글. 만약에 이성환 선배님 내가 독서를 잘해. 김현 선배님 내가 부동산 전문가야. 그럼 내가 어떤 집을 샀을 때, 뭐 경매라도 공매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험 글을 두세 개만 써가지고 보내세요. 저기 심사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독자를 위한 글, 문제 해결한 글이라면은 한 방에 됩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글을 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일기를 써서 보내니까 브런치 작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브런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독자를 위한 글을 쓰면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내가지고 주간 작가로 저는 신청했을 때 한 번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먼저 내서 하시든지 아니면 남을 위한 글을 좀 두세 개 써가지고 주제를 잘 잡으셔서,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포지션을 갖고 그 글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글을 써가지고 올리시면은 다음 브런치는 한 번에 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글 쓰는 사람들은 다산 정약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산 정약용도 이렇게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글을 쓸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한다. 정약용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적절한 예시와 알맞은 인용은 글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당연한 말이죠. 무작정 늘어놓아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주제만 쓰자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 흥분하면 독자들은 외면한다. 선배님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감정과 글이, 자기가 감정이 격해지면은 글도 격해져요. 감정이 좋으면 글도 좋아져요. 그 때문에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감정이 격할 땐 글을 안 씁니다. 남을 저격하는 글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 감정이 막 흥분해가지고 쓰면은 글도 같이 덩달아가지고 독자들은 이제 안 봐요. 이 사람이 쓴 건 왜 이러지?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막 취했을 때 쓴 글 보면 내가 막 누구한테 혼나가지고 상사를 욕하는 글,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일기죠, 일기. 근데 그걸 통해서 독자들한테는 뭐 이렇게 상사들 혼나도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좀 교과서적인 글이 먹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쓰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글에 힘이 빠진다. 말도, 그래서 말이나 글이나 중구난방, 아시죠? 말도 많아지면 되게 저 사람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지? 할 말이 뭔데? 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써야 글에도 힘이 들어간다. 그리고 조목을 갖춰 신뢰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조목이 뭐냐? 지금 말하는 목차예요, 목차. 목차를 갖춰서 신뢰가 뭐예요? 예시를 넣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그 당시에는 조목 신뢰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핵심 개념을 잡아라.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쓰기 전에 프레임을 만들고 구성 요소를 먼저 생각하시고 핵심 개념, 키워드를 잡아서 배치를 시킨 다음에 글을 늘려라. 그럼 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가지 말고 갈 길을 알고 가라. 내가, 저자가 쓰는 그 갈피를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쓰는데 뭔 말을 쓰지? 이러면은 그냥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근데 이미 두 분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글 잘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 잘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라.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감정 등을 얼마나 잘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배님들의 스토리텔링을 쓰는데, 경험은, 내 많은 경험은 시간 단위로 잘라서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묘사해라. 어떻게? 생생하게. 대화한 건 따옴표 써가지고 서로 대화책 다 쓰시고 하나하나 동작까지 다 구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독자들이 선배님들이 쓰신 글을 보고 상상해서 이 사람이 되게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식은, 좋아하는 지식을 쓰되, 아까 뭐라 했어요? 내용은 쉽고 재밌게 쓰되, 재미가 없어도 내용은 쉽게 쓰자. 초등학교 6학년에서 13살부터 15살 아이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지식과 정보는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데, 슬펐다, 뭐 기뻤다, 즐거웠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감정 묘사, 지난해 보셨죠? 감정적인 묘사. 내가 왜 슬펐는지에 대한 이 경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성적 묘사를 통해서 뭐 울었다 이게 아니라 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뭐가 떨어졌다. 내 그녀를 바라보는 뭐 봤는데 마음이 너무 울적했다. 그러면 그게 그 한마디를 보면 독자가 읽었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이 슬프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아프구나. 이런 걸 느끼게끔 하게끔 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은 그대로 직접적 묘사를 하지 말고 감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감정, 그런 걸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결국엔 선배님들, 이성환 선배님이나 김영전 선배님만의 스토리텔링, 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넣어서 잘 넣어가지고 잘 버무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독자는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관심이 없어요, 진짜. 도움이 되거나, 이성환 선배님이나 김영선 선배님이 글을 써가지고 그걸 읽었을 때, 저도 제가 읽었을 때 두 분이 잘 쓰고 못 쓰고 제가 판단을 못 해요. 왜? 자신만의 글을 쓰시니까. 근데 작가는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독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지. 그런 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막 기교를 부지 말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그것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생각하자. 중구난방으로 오늘 저기 뭐 행복이라는 주제를 아까 했는데 와이프랑 행복했어. 와이프랑 행복하다는 썼는데 갑자기 와이프 욕을 해. 너랑 있으면 불행해. 그럼 이거는 한 개 주제가 아니다가 갑자기 이상한 걸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쓸 거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주제를 쓰시는 거죠. 나는 와이프가 가장 무섭다.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욕을 한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럼 지금 마지막에는 역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도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글에 한 가지 한 개 주제만 생각해서 그래야 딱딱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 행복하자고 했는데 불행하다 쓰자? 그건 아닌 거죠. 단순하게 오직 하나만, 심플하게 only one, 하나만 쓰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필사를 많이 하잖아. 근데 필사를 하는 게 그냥 100개 쓰는 게 아니고 선배님들이 쓴 구절을 나만의 문장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가장 많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선배님 책 많이 읽으시고 뭐 인터넷 많이 보실 때 그 좋은 문장 있으면은 그거를 사진을 찍든 필사를 해서 갖고 모으세요. 그거를 앞에 주어하고 목적어만 나로 바꿔가지고 중간에 그 문장 하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원래 좋은 문장이잖아. 그 문장을 내 거화 시켜가지고 넣으면은 좋은 글이 돼요. 그래서 필사하는 목적은 나만의 문장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장을 모으는 게 콜렉터가 아니라 수집가가 아니라 그걸 쓰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선배님들 쓰신 글에다 중간에. 그러면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떻게 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장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문장이 어차피 완성이 된 거여서 주어 목적어만 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해도 좋은 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쓰다 보면은 이게 글이라는 게 선배도 아시지만 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뭐든지 의식하니까 이게 막 기교가 되고 근데 어떠세요?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 타이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힘을 빼시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개 글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선배님도 지금 한 보름 정도 쓰시면은 매일 쓰셨다 그러면 그런 경험 하셨을걸요? 의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냥 막 쓰다 보면 나와요, 그게. 최면을 위해서 편하게 쓰자라는 거예요. 편하게. 다 내려놓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초고는 뭐다? 초고는 쓰레기다. 채팅창에 초고는 쓰레기다 한번 쳐보시고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쓰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초고는 양을 채우는 겁니다. 선배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고는 쓰레기다. 왜? 양을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책 쓰기랑 똑같아요. 책도 사람들이 책 쓰기를 도전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고를 완성을 못해서 그래요. 초고는 그냥 계속 양을 채워놓은 건데 쓰다가 말다가 쓰다가 지우다가 어제 내가 한 곡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써야 돼. 이러니까 끝까지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꼭지 썼으면 그 다음 꼭지, 그 다음 꼭지 매일 써요, 그냥. 이틀에 한 꼭지. 그러니까 하나 쓰면은 그 다음, 그 전에 쓴 걸 안 봐요. 완성할 때까지는. 다 완성해 놓고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선생님들 시간을 더 단축시키실 거면은 먼저 쓰시고 나서 바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많이 쓰셨잖아요. 그럼 좀 점심 때, 저녁 때 그 썼던 걸 그냥 그 임시전 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두 번 정도만 읽고 아까 말씀드린 문장을 짧게 내용 쉽게 그다음 가독성 있게 좀 바꿔가지고 좀 만약에 읽다가 흐름이 좀 어색한 문장은 빼고 다 덜고 그런 걸 한번 한 다음에 올려보세요. 문장 글은 계속 고치면 고치서 좋아진다는 말을 명심하시면 좋겠고 뭐 해밍웨이도 400번의 태고를 거쳤다 하는데 저는 400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해밍웨이도 사람인데 그 노인과 바다 쓰는데 400번이면은 하나 쓰고 365일 1년 넘게 태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태고를 해보니까 그건 미친 짓 같고요. 근데 어떤 데는 400번이 나오고 어떤 데는 600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만큼 노인과 바다가 보면은 선배님 노인과 바다 보시면 되게 글이 간결해요. 글은 고치면 고칠수록 이렇게 간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시라는 느낌이에요. 초고는 보면은 되게 장황하잖아요. 근데 선배님도 두세 번 고쳐보면은 내 글이 계속 좀 깔끔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한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은 짧게, 내용은 쉽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줄이라도 그냥 쓰는 습관을 갖자. 매일 쓰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줄이라도 그냥 쓰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그냥 계속 쓰는 게 작가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항석영 저기 작가님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며칠 전에. 황세현 작가님 뭐라 그래. 그 대가도 그냥 엉덩이 붙여서 쓰는 거다. 뭐 방법이 뭐 있냐. 결국에는 한 줄에도 그냥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제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덕분에 저도 진짜 다혈질의 인간이었고 저도 진짜 인간 말종이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1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2030 저를 보셨으면 선배님들 저 상종도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제대로 좀 친해지거나 좀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저하고 인연을 많이 안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나마 글쓰기 때문에 제가 좀 사람이 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걸 한번 믿으시고 일단 지속적으로 글을 쓰세요, 선배님들도. 지속적으로 글을 계속 쓰시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힘들 때 마주하기 싫었어요. 35살 때 네 번째 회사에서 쫓겨난 다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그 인생의 암흑기에서 그때 만났던 이제 독서와 글쓰기였는데 그 얘기를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쓸 때마다 울고 막 이렇게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쓰다 보니까 실제로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항상 도망만 쳤었거든요. 나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나는 내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는 이게 나쁜 걸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저로 지나가 나니까 근데 글을 쓰고 보니까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되게 좀 상처도 많이 주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 힘든 것도 감정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저를 깨우치게 됐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님도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나다운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유의 글쓰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왜, 어떻게, 무엇을 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쓰고 있는가. 작가라는 사람은 저는 매일 쓰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소개할 때 요새는 매일 쓰는 남자. 제가 하는 일이 아시죠? 저는 이공계 공대생이라서 도시계획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은 지금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 검토를 해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건축회사 개발팀, 시행팀에서 땅 검토 일을 하고 전혀 다른 이제 퇴근을 하면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쓰는 매일 쓰는 남자 글 쓰는 엔지니어 황상래님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권 추천을 드렸거든요. 강원국의 글쓰기와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나탈리 골드버그의 책.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뵐 수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 실력이 는다. 그 책은 오직 나를 위해서, 진심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쓰자라는 이 책이에요. 나탈리 골드버그가. 기교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자라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두 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선배님들이 인생에 대해서 왜 내가 글을 써야 되는지 글을 더 쓰고 싶으실 거예요. 계속 쓰다 보면은 글쓰기는 뭐다? 오직 매일 쓰고 매일 쓰다 보면은 책을 내고 더 늘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쓰다 보니까 옛날에 글하고 지금 보면은 그래도 내 글을 보면서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럴 때마다 그게 또 보람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 글쓰기는 잊고 살았던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그때 기억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재해석을 쓰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김영 선배님도 그 시점, 이능화 선배님도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시점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고 뭐 군대 시절에 되게 힘들었지만 그 시점을 각오한 시점이 되게 힘들고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어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성장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글쓰기가 해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쓰고 못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을 지금 그 이야기에 선배님만의 이승환 선배님, 김용 선배님만의 자신만의 스타일로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잘 쓰는 글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남들 글 잘 쓴다고 비교하지 마시고 서로의 글을 읽어보시고 응원하시고 내가 그걸 보고 배울 수만 있으면 이거 한번 써보면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지.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써? 옛날에 3기, 4기, 5기 때가 사람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 15명, 20명 있는데 또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서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막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막 쓰다가 막 나가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닐까. 제가 강의할 때도 맨날 그러거든. 자신만의 글을 쓰셔라. 자신만의 글을 쓰시면 이승환 선배만의 환기가 나는 거고 김영 선배의 환기가 나는 글인데 왜 자꾸 사람들은 비교를 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도 안달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글을 편하게 쓰시면 하는 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예요. 매일 쓰고 매일 편하게 쓰시되 자신만의 글을 즐겁게 쓰자. 그게 닥치고 글쓰기에 닥치고 그렇게 쓰자라는 제 이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이니까 두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명 더 계신데 우리 노미령 작가님은 10기 때 이미 하시고 지금 재수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재수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임의대로 쓰시는데 좀 바쁘셔서 이제 재수강 하시면 좀 나태해지는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장 10분씩 조금씩 블로그에 노트를 글을 써보시고 선배님들 지금 쓰시는 취미나 관심사 꾸준히 해왔던 경험들을 한번 계속 쓰세요. 그러면 그 매일 쓴 한 줄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항상 글쓰기 강의할 때 항상 저는 이 같이 외치고 끝내긴 하거든요.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은 같이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때까지 쓸 거니까. 쓰실 거죠? 될 때까지 네. 쓰실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내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매일 쓰는 사람이 진짜 작가라는 말을 명심하시고요. 글을 쓴다는 것은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선배님들의 인생의 조각을 다시 맞추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냈던 공저에 제가 넣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매일 한 줄에서 쓰시고 가장 편하게 그리고 아까 작가는 뭐다? 뻔뻔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솔직하고 누가 뭐라 해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자신만의 글을 쓰시는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셨고, 이제 저기,